자, 그럼 자바 프로그래밍 실무 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미 다른 수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메인프레임도 있고 PC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원칙 컴퓨터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 랩탑도 있고. 하지만 이런 컴퓨터들을 구동시키는 것은 사실 소프트웨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앱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요, 윈도우즈와 같은 운영체제도 있을 테고요, 안드로이드와 같은 운영체제도 있을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지 하드웨어가 아니다. 하드웨어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밑바탕일 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이런 것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기계어는 말 그대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우리는 기계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0과 1로만 구성이 돼서 이진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사람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기계어를 이해하고 기계어로 코딩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기계어로 직접 코딩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CPU만 이해를 하고 사람이 이해하기는 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계어로 코딩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기계어를 1대1로 매칭시켜서 기호로 만들어 놓은 언어를 우리는 어셈블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어 명령을 add, sub, move와 같이 더하기, 빼기, 데이터 옮기기 이런 것들을 명령어로 심볼릭해서 만들어 놓은 언어를 어셈블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단어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를 우리는 니모닉 기호를 1대1 대응시킨 언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니모닉은 그냥 1대1로 매핑시켜 놓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코딩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짠다 라고 하는 것은 다 고급 언어에 속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가까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기준이 아쉽게도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그러한 언어를 우리는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물론 한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지만 그건 한국에서만 일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료구조나 알고리즘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던 C라든가 C++, 지금 배우게 될 자바가 대표적이죠. 이거 외에도 파스칼, 베이직, C#,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파이썬 이런 언어들도 다 고급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고급 언어는 크게 절차지향 언어 혹은 구조 언어라고 하는 언어와 객체지향 언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절차지향 언어, Structural Language의 가장 대표적인 게 C 언어가 될 테고요. 객체지향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신 C++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처음에 어셈블리어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발전을 합니다. 포트런이 과학기술 언어로 많이 각광을 받고 알고리즘을 위한 알골 언어로도 나왔다가 교육용으로 베이직으로 나왔다가 지금 현재 비주얼 베이직으로 사용이 되고, 이 알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C 언어 요 두 개의 특성을 장점을 합친 오브젝티브 C 라고 하는 언어도 나왔었고요. 이 오브젝티브 C는 객체지향의 개념을 약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는 다시 C++가 됐고, 이 C++를 개량한 게 자바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언어로도 개량이 돼서 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PHP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시 알골과 C가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문법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자바의 아류라고 보기도 하지만 지금은 웹 쪽에서는 이 JS, 자바스크립트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어서 독립적인 하나의 언어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자바는 2017년에 자바 9, 18년 3월에 10, 그 다음에 18년 9월에 11이 나와서 현재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 버전이 롱텀 서포트 버전으로 큰 변화 없이 오랫동안 계속 사용될 버전이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9부터 플랫폼과 클래스의 모듈화가 나와서 모듈러스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보통 우리가 살펴보는 게 컴파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컴파일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코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소스코드를 컴파일해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는 컴파일이라고 부릅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소스코드가 .C인데 얘를 컴파일해서 .object로 만들고, 얘를 링커를 통해서 실행 파일인 .exe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C++ 경우에는 소스코드가 .cpp고 죄송합니다. .cpp이고 그 다음에 컴파일하면 .object가 나와서 얘를 링커로 연결해주면 얘가 나오게 되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java가 소스코드의 확장자예요. 그리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class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왜 링커로 실행 파일이 없나요? 그러면 이따가 자바의 특성을 설명드릴 때 왜 이 .class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 소스코드가 컴파일을 통해서 기계어를 만들어주고 이 기계어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게 일반적인 고급 언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바는 이때 기계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있어서 이 바이트 코드를 가지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실행 파일을 바로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바는 1991년에 그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에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가전제품을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자바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이 도입되지도 않았고, 그냥 프로그래밍의 정석은 C다 라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점차 자바가 확장성이 넓고 포터블리티도 좋고 여러 시스템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인기를 얻다가 지금은 대세 언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바를 만든 이유는 첫 번째가 플랫폼 호환성 문제 해결이에요. 죄송합니다. 플랫폼 호환성 문제 해결입니다. 플랫폼 호환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작성한 자바를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에서 실행을 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C 같은 경우에는 각각마다 컴퓨터마다 프로그래밍을 달리해야 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매번 스마트폰이나 PC나 랩탑이나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다시 코딩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다면, 얘는 그럴 필요 없이 한 번만 작성하면 해야 된다라는 거. 이때 작성이라는 것은 소스코드를 다시 입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컴파일을 다시 하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재작성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자바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한번 컴파일 해놓으면 여기저기 이 시스템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인디펜던트한 독립적인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자바를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플랫폼에서 호환성을 갖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보자. 특히 네트워크나 웹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나타내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보자 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의 사용량이 적고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는 가전제품에 적용을 해보자 라는 건데, 초창기에는 사실 메모리 사용량이 C보다 적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C가 워낙 로우 레벨의 것들을 직접 메모리를 핸들링하고 이럴 수 있었기 때문에 C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크게 메모리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에 적은 양의 가지는 메모리를 가지는 제어 장치에서도 사용을 하고, 인베디드 시스템, 내장형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써보자 라는 게 자바의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자바의 이름은 자바가 아니었고요, 오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95년에 발표를 하면서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바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유래가 있는데, 자바라는 커피를 좋아해서 제임스 고슬링이 그 이름을 썼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는 인터넷과 웹의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면서 점차 힘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바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브라우저지만 이때 당시에는 최고의 브라우저였거든요. 이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이 자바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2009년에 이 자바를 팔아버려요. 오라클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자바였다면 지금은 오라클 자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의 자격증, 국제 공인 자격증이 존재하는데, 옛날에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해서 SCJP이라고 해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자바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자격증 이름이 OCP로 바뀌어 있습니다. 오라클 Certification Programming for Jav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CP가 아니라 OJP인가? 네, 그럴 겁니다. 네.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자, 자바의 가장 큰 특징은 오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꾸 얘가 넘어가네요. 네. 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라는 뭐의 약자냐? Write once, run everywhere. 즉, 한 번만 작성을 해도 어느 곳에서나 실행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번 작성된 코드는 모두 플랫폼에서 실행이 가능한 형태고, C나 C++ 등에서 기존 언어가 가진 플랫폼의 종속성을 극복을 해서 OS, 하드웨어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한 번 작성된 코드는 모든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동작을 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느 클라이언트에나 이 해당 코드를 보내주면 다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이 자바의 대중화의 1등 공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을 해서 분산 환경에서도 자바가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자바는 왜 오라라는 이 기능이 가능할 것일까?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바로 바이트 코드라는 것에 대한 특징입니다. 바이트 코드는 C 언어를 컴파일하면 .obj라고 하는 오브젝트 파일이 나오는데, 자바는 컴파일을 하면 바이트 코드라는 게 나와요. 이 바이트 코드, 컴파일을 한 목적 코드가 이 바이트 코드입니다. 이 바이트 코드는 기계어와 유사하지만 기계어는 아니에요. 어떤 기계어냐? 자바만 쓰는 기계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U에 종속적이진 않는 중립적인 코드로, 얘는 각각의 시스템들에서 직접 실행되는 게 아니라 JVM이라고 하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애를 구동을 시키고, 컴퓨터 안에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 바이트 코드가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JVM이 이 바이트 코드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어느 코드라도 이 JVM 자체가 이 해당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스템에서든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도 하나의 기계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긴 하지만 얘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동작하는,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빅이라고 하는 그런 머신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PC에서 자바를 쓰실 때에도 이 JVM이 돌고 있어서 자바를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거죠. 플랫폼 종속성, 플랫폼 디펜던시라고 하는 것은 C나 C++ 프로그램이 기계어를 만들어 놓으면, 얘를 PC에서 인텔 CPU의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을 했다. 그러면 애플에서도 실행 안 되고, 윈도우 랩탑에서도 실행 안 되고, 인베디드에서도 실행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바는 여기에 JVM을 돌려서 모든 곳에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 플랫폼의 독립성은 바로 이 오라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 한 번만 작성을 하면 어떤 기계에서도 다 동작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바 버추얼 머신 때문에 사용이 된다. 여기서 한국어로 자바 가상기계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다 JVM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주로 부르니까 그냥 자바 가상기계라는 뜻은 이해하시되,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JVM이라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와 자바 버추얼 머신은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코드, 즉 기계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기계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이트 코드라고 부르고, 이 바이트 코드는 컴퓨터의 CPU에서 직접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미 해당 시스템, 타겟 시스템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PC,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뭐 맥북, 뭐 이런 데에 다 JVM이 돌고 있어서 이 JVM이 해당 기계어로 만들어져 있고, 얘가 바이트 코드들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은 .class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 애를 불러와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되고요. 얘는 실행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땅 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을 한 다음에 바이트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 바이트 코드를 한 줄 읽고 실행하고, 한 줄 읽고 실행하고, 한 줄 읽고 실행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자바 버추얼 머신은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좀 다른 고급 언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언어는 자바 외에도 베이직,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은 말고요, 그냥 베이직, 그 다음에 파이썬도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은 동일한 자바 실행 환경을 어느 컴퓨터에서나 어느 OS를 사용하든지 간에 제공을 해주는 특징이 있고, 각기 다른 플랫폼에 설치가 되어 있는 환경에서 자바 프로그램들을 동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버추얼 머신 자체는 플랫폼에 종속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에는 안드로이드용 자바 버추얼 머신이 설치되어 있고, 윈도우즈 PC에는 윈도우즈용 자바 버추얼 머신이 설치되어 있고, 리눅스에는 리눅스용 자바 버추얼 머신이 설치되어서 각각 종속적으로 동작을 하고, 이 종속적인 자바 버추얼 머신 하나만으로도 수십 수백 개의 자바 프로그램을 해당 시스템에서 돌릴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은 오라클에서 제공을 해주지만, 그거 외에도 기존의 자바는 오픈소스였어요. 지금은 이제 유료화 정책을 통해서 오라클에서 돈을 받고 팔기도 하지만, 뭐 학생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라클을 쓰거나 아니면 IBM이나 오픈소스에서도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따 실습을 하실 때 자바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할 텐데, 그때 오라클에서 만든 자바를 설치하실 수도 있지만,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오픈JDK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해당 관련된 자료들은 강의지원 시스템 예복습 자료실에다가 해당 자바를 설치하는 과정들을 설명으로 올려놓을 예정이고, 추가적인 보충 자료로 그 해당 내용을 설명해 놓은 유튜브를 함께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바 가상기계가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클래스 파일을 바이트 코드 형태로 실행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트 코드는 여러분들이 디어셈블을 통해서 어떠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를 텍스트로 볼 수 있게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JDK에서 제공하는 자바P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바이트 코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어셈블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학기에서 이 명령어를 지금 이후에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경험 삼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나 C++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의 실행 환경은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여러 개의 소스 코드인 .c 파일로 나누어서 개발을 한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얘를 링크를 통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면 그 실행 파일을 메모리에 올려서, 즉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면 실행을 하게 된다. 이때 메모리가 부족하면 곤란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는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소스 코드로 만들 수 있고, 이 자바 소스 코드는 .java라는 확장자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컴파일을 하면 .class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때 이 .class들을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드는 링크 과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여러 개의 자바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안 쓴다는 거죠. 하나로 묶어서 쓰지는 않는다.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고 얘네들을 실행할 때 하나하나 불러서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소스 코드들 중에서
메인 메소드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부터 실행을 하죠. 뭐 C나 C++에서는 메인 함수라고 주로 불렀지만 자바에서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프로그램의 시작은 항상 이 메인 메소드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클래스 파일들을 로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C나 C++는 프로그램이 이만하다면 얘를 전체를 메모리에다 올린 다음에 실행을 한다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이만하게 있으면 각 클래스마다 요만큼만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메모리에 그 해당 클래스만 올려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필요하면 그때 올렸다가 사용하고 다시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조금 더 적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바와 C, C++의 실행 환경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려놓은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 올라가서 실행을 한다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행 환경 같은 경우에는 자바는 바이트 코드로 코딩한 다음에 링크 과정 없이 실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는 JVM에서만 실행이 가능하고 JVM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라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리고 자바는 필요한 클래스들을 프로그램 실행 중에 동적으로 메모리에 올려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동적 로딩은 JVM에 포함된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클래스 로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개발자가 직접 클래스를 로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C나 C++는 컴파일 과정에서 중간 단계인 목적 코드를 생성하고 이 목적 코드들을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기 위한 링크라는 하나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링커가 목적 코드와 라이브러리를 연결해서 실행 가능한 최종 하나의 파일을 만드는데, 얘가 전체 프로그램이 있으면 얘를 실행하면 얘가 전체가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야지만 실행이 된다. 그래서 메모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 실행 파일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이 바뀌거나 다른 플랫폼에서 실행을 시키려면 다시 컴파일하고 링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이 페이지에서는 자바가 좋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기 위해서 아셔야 되는 게 JDK랑 JRE라고 하는 두 개의 모듈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JDK는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의 약자고요. 그래서 자바 응용 개발 환경, 개발에 필요한 도구를 포함하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이 JDK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나 컴파일된 자바 API 클래스들이 모두 들어있어서 코딩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자바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진 않고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만 시키고 싶어 라고 한다면 바로 JRE라고 하는 자바 런타임 엔바이러먼트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 JRE 안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컴파일된 API들이 들어있어서 모듈 파일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PC에는 대부분 JRE만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자바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JDK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JDK는 이 JRE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DK를 설치하면 당연히 JRE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JDK와 JRE는 오라클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배포도 오라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주소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JDK의 바이너리 디렉토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바를 컴파일할 수 있는 애, 실행할 수 있는 애, 자바 도큐먼트를 만드는 애, 아카이브를 만드는 애, 모듈 파일을 만드는 애, 그 다음에 맞춤형 JRE를 제공하는 애, 그 다음에 JDB 디버깅 하는 애, 그 다음에 디어셈블러 하는 자바P, 이런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돼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스탠다드 에디션, SE는 스탠다드 에디션의 약자고요.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은 크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그림을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봤자 지금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고요. 학기가 끝나고 자바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때 이 그림을 보시면 꽤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JRE에 해당하는 게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려면 요만큼을 설치를 해야 되고, 개발에 필요한 부분은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합친 게 바로 JD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치를 하면 이런 디렉토리를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바이너리 디렉토리도 있고, 네, 컴프도 있고, 배치 파일들이 있는 include. 그래서 네이티브 코드 프로그램, C언어 헤더 파일, C언어와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때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모듈된 파일들이나 그 다음에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됩니다. JDK를 설치를 하면. JDK를 설치하는 이런 과정들은 추가적인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의 배포판은 크게 SE, ME, EE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SE는 스탠다드 에디션, 즉 표준 배포판입니다. 데스크탑이나 서버 응용 개발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애고요. ME는 마이크로 배포판, 모바일 환경에서 주로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SE 중에서 필수적인 것들만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게 M이에요. 그래서 SE의 서브셋이다. 인베디드와 가전제품을 위한 API가 정의가 되어 있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네, SE의 일부와 함께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E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입니다. 자바 기업용 배포판이에요. 그래서 자바를 이용해서 다중사용자나 기업용 응용 개발을 위한 플랫폼이고요.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플러스 인터넷 기반의 서버 사이드 컴퓨팅 관련 API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은 스탠다드 에디션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어갈까요? 자,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자바를 창시하신 제임스 고슬링입니다. 네, 동네 아저씨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죠? 네. 자, 이제 자바 API입니다. 자바 API는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개발에 보통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API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무슨 API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와 어느 정도 비슷한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JDK에 포함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우리는 API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중요한 기능들을 미리 구현해 놓은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이 API를 이용을 해서 아주 쉽고 빠르게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API에서 정의한 규격에 따라서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 패키지는 서로 관련된 클래스들을 분류해서 묶어 놓은 거죠. 네, 여러분들 패키지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여행을 갈 때 필요한 것들이 뭐 항공권도 있을 테고, 호텔 예약권도 있을 거고, 식사도 있어야 될 테고, 교통편도 있어야 되고, 관광지 입장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따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예매를 해서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패키지 해외여행을 구매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바 패키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로 필요한 것들을 묶어 놓은 거다,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관련된 클래스들을 묶어 놓은 거다. 그리고 얘는 하이어러키를 가지고 있어서 계층 구조로 클래스의 이름에 패키지 이름도 포함이 되고요. 다른 패키지에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가 존재 가능하다. 그래서 일종의 트리 구조처럼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 API는 JDK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클래스가 속한 패키지만 임포트해서 여러분들 소스 코드에다가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임포트라고 하는데, 이 임포트는 C나 C++에서 샵 include에서 사용했던 include와 유사한 명령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될 것 같아요. 네,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include는 포함하다 라는 의미라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이 소스 코드에 모두 포함해줘 라는 거고요. import는 해석하자면 수입하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수입할 수 있는 루트를 뚫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주문을 넣어서 배송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계약을 체결해 놓는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자바와 C, C++의 동작 방식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자신의 패키지도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바 9 버전부터는 모듈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듈화, 모듈라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새로 2017년 9월 21일에
출시된 자바 9에서 새로 정의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듈은 자바 패키지들과 함께 이미지, XML 파일 등을 자원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API 뿐만 아니라 자바 패키지에다가 플러스 XML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번들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바 플랫폼의 모듈화는 실행 시간에 사용되는 자바 API의 모든 클래스들을 모듈로 분할을 해놨고요. 이 모듈로 분할을 해놓은 이유는 세밀한 모듈화를 통해서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필요 없는 모듈들을 배제함으로써 조금 더 최적화된 메모리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작은 크기의 실행 환경을 구성을 하고 특히나 IoT 장치에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클래스 단위가 들어가면 너무나 많으니까 더 작은 단위들로 묶어놔서 모듈로 만들어놔서 그 모듈만 딱 메모리에 올려서 실행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지금 뭐 IoT에서 자바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듈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해도 전혀 상관없고요. 굳이 모듈 방식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만드신 분들도 굳이 얘를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IoT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그때 써라. 뭐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자바로 코딩을 하던 방법들을 다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듈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전체 모듈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해당 디렉토리 찾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는데 웬만하면 파일을 수정하거나 지우지는 마세요. 정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 SE의 모든 클래스들은 모듈들로 재구성되어 있고 JDK 설치 디렉토리 밑에 JModules, JModules 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일 친해져야 되는 게 바로 자바 온라인 API 문서입니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패키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 방법이나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패키지에 속하고 메소드는 어떻고 멤버 필드는 뭐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정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API들을 빠르게 검색해서 사용 방법을 확인하고 코드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고 얘를 컴퓨터에 항상 띄워놓고 코딩할 때마다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바 통합 개발 환경 이클립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통합 개발 환경 이클립스는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했던 거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는 애예요. 그리고 자바로 만들어진 IDE입니다.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엔바이러먼트고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죠. 편집도 할 수 있고 컴파일도 할 수 있고 디버깅도 할 수 있는 통합된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는데 뭐 이클립스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쓰시면 돼요. 넷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클립스가 아직 우리나라에선 가장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클립스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IBM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소스코드 자체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대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오픈소스입니다. 자, 다운로드는 요 링크를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설치 과정도 별도의 유튜브 클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독을 이용을 해서 API 도큐먼트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주석을 이렇게 달아 놓으시면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던 이런 형태의 웹페이지 HTML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놓으시면 특이한 점은 주석인데 시작이 슬래시 아스테리스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원래 주석은 별표가 하나인데 얘는 두 개로 시작하는데 이 용도가 자바독을 생성하기 위한 주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소스 파일로부터 API 도큐먼트를 생성을 해주는데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소스 코드를 뒤에다 넣어주면 자동으로 도큐먼트를 생성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페이지, 매뉴얼들을 만드실 필요가 없이 코딩만 하고 자동으로 자바 도큐먼트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사이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생성자, 메소드, 필드 등을 모두 기술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 코드에 해당하는 HTML 파일이 생성이 되고 여기에서 API 도큐먼트가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자바 도구로 헬로우 닥의 클래스의 API 도큐먼트를 생성한 예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바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만들 자바 프로그램은 public 클래스 hello 2030 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선언을 할 거고요. 이 문장은 클래스를 선언하는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접근할 수 있는 클래스인 hello 2030을 만들겠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hello 2030은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클래스와 클래스의 사이는, 아니 클래스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들 중에 반드시 하나는 이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메인 메소드가 없으면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인 메소드는 퍼블릭의 스태틱 속성으로 리턴 타입은 보이드 형태로 하고 아규먼트를 스트링 배열로 받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 퍼블릭이고 스태틱인 이유는 동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메소드여야지만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그리고 외부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퍼블릭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 하나, int 타입의 정수 타입의 n 변수 하나를 선언해서 2030으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system.out.println 하고 hello 플러스 n 이 변수를 출력을 하는 형태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의 out이라는 객체에 printl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system.out 객체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객체예요. 표준 출력 객체로 콘솔 화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콘솔 화면에 hello라는 문자열에 n이라는 변수의 값을 붙여서, 여기에서의 더하기는 덧셈이 아니라 붙여서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요. 연산자 오버로딩이랑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ystem.out 객체는 JDK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명령어를 통해서 hello 2030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이 println에서 이 ln은 line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줄을 화면에 출력해라, print line,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rint라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얘는 한 줄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인자값들을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println은 여기에 인자값들을 모두 출력한 다음에 화면 줄을 바꾸는 n, 즉 엔터를 입력해주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소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한번 타이핑을 해보실 텐데 어떠한 편집기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메모장에서 이렇게 코딩을 진행을 해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 에디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편집기는 뭐 에디트 플러스나 울트라 에디트, 요즘에는 서브라인 텍스트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눅스라면 vi, 뭐 emacs, 뭐 gedit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작성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hello 2030.java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소스 코드에 있는 클래스의 이름이 hello 2030이기 때문에 반드시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데에다 저장을 하시면 되지만 우선 편의상 C 드라이브에 템프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 소스 코드는 .java로 저장이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자주 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주의 깊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C 드라이브의 템프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었다면 이제 컴파일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윈도우즈 키를 누르고 cmd라고 하는 소문자로 cmd를 입력을 하시면 이런 명령 프롬프트가 뜰 거예요. 혹은 시작 메뉴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검색하셔서 실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혹은 커맨드 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이 창에서 자바 컴파일러 hello.java, 그러면 컴파일을 통해서 hello 2030.java를 컴파일 해줘 라고 하면 컴파일이 완료되면 다시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컴파일에 대해서 .class 파일이 생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디렉토리 내의 파일의 리스트를 확인하는 dir 명령을 치고 hello 2030.asterisk, 즉 hello 2030.으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의 리스트를 보여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코드와 함께 컴파일이 완료된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파일을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하고 싶다면 실행 파일인 자바 치고 클래스의 이름을 쳐주시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바는 그냥 에디터와 그 다음에 콘솔 창에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서도 여러분들이 개발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IDE를 이용을 해서도 개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DE를 위해서는 이제 이클립스를 우리는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클립스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실행을 딱 하시면 시작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일정 대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런 화면이 뜨면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스 코드를 저장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렉토리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는 임의로 C 드라이브 밑에 자바학습 이라고 지정해서 이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적절한 공간에다 저장을 하시면 되고, 추후에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면 실습실에서는 가급적이면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런치 누르면 이렇게 GUI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이클립스의 기본적인 화면이에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능 자체는 비주얼 스튜디오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랑 유사한 기능들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파일을 누르고 New에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자바 밑에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넥스트를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요 창이 뜹니다. 뉴 프로젝트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네,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체크를 지우셔야 돼요. 네, 요걸 지우시고, 죄송합니다. 요게 먼저 뜨는 거네요. 네, 뉴 프로젝트가 먼저 뜨면 여기다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합니다. 뭐 샘플 프로젝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1주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바는 한글도 먹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한글은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영어로 first week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컴파일러를 지정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11 앞에서 설치한 11을 설정을 해놓고 넥스트를 누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서 피니쉬를 선택하게 됩니다. 얘를 해제를 하는 이유는 모듈 프로그래밍을 안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자바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제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으면 여기에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앞서서 여기 메뉴에 보시면 똑같이 파일 뉴 들어간 다음에 프로젝트 말고 요 클래스 요거를 선택하시면 이제 요렇게 요 창이 뜨게 돼요. 요 창이 뜨면 여기 소스 폴더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프로젝트 이름 밑에 src라는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줘. 요거 반드시 src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의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은 메인 메소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얘를 없애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화면에 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는데 그냥 체크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니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네, src 밑에 디폴트 패키지에 hello2030.java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에디터 창에 요 파일이 떠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소스 코드를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소스 코드를 여기에다가 타이핑을 해 보시죠.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메소드 네, 아규먼트 한 다음에 int n 2030 변수 하나 선언하고 system.out print hello 플러스 n. 아까 배웠을 때는 print ln을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소스 코드에 print라고 되어 있네요. 둘 다 뭘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 진행하셨으면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실행을 할 때에는 요 플레이 버튼 모양을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혹은 요 run 안에 보시면 또 run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실행이 되는데 밑에 콘솔이라는 화면 여기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자바 언어는 세계적으로 되게 활용도가 높고요. 지난 10년 동안 2019년까지 꾸준히 1위였어요. 네, C는 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도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네, C++은 계속 요 정도, 뭐 요게 탑5, 탑6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요즘 코틀린도 뜨고 있고 고도 뜨고 있고, 네, 애플 쪽에서 사용하는 스위프트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 모든 언어들 중에서 1등은 자바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순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은 뭘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만들 수 있는 건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신 이클립스도 자바로 만듭니다. 네,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설치해서 실행하는 형태, JRE가 있다면 어느 컴퓨터에서도 실행을 할 수 있다. 혹은 이제 서블릿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웹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요. 서블릿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통신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가 프론트엔드, 즉 화면 쪽에서 일을 한다면, 이 서블릿은 백엔드, 즉 뒷단에서 어떠한 자료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없는 프로그램들을 서블릿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웹서버에 의해서 실행 통제를 받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 수 있어요, 자바로. 그래서 OHA라고 하는 오픈 헤드셋 얼라이언스에서 만든 무료 플랫폼을 이름이 안드로이드인데요. 이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 안드로이드는 JVM에 해당하는 게 달빅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발 언어 자체는 자바지만 자바 버추얼 머신이 좀 달라요. 달빅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컴파일은 한번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자, 자바의 특성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 인디펜던트하다. 플랫폼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객체지향의 개념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서 상속성과 다형성, 캡슐화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근데 이 캡슐화는 바로 클래스를 중심으로 해서 캡슐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클래스 안에 멤버 필드와 메소드로 구현이 된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변수라고 불렀던 거, 함수라고 불렀던 것을 자바에서는 필드, 메소드라고 주로 부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헷갈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변수, 함수가 필드, 메소드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클래스 안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내부 클래스, 이너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이너 클래스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소스 코드는 .java, 클래스 파일은 .class로 저장이 되고, 하나의 소스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작성 가능하지만 얘를 컴파일하면 .class는 각각의 클래스별로 따로따로 나오게 됩니다. 소스 코드가 하나라고 클래스가 반드시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소스 코드에 클래스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파일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안에 퍼블릭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여야지만 되고요. 소스 파일의 이름과 같은 퍼블릭으로 선언된 클래스 이름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스 코드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소스 코드 안에 퍼블릭으로 선언된 클래스는 하나여야 되고, 그 소스 코드의 이름과 클래스의 이름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은 클래스는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가진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클래스마다 별도의 파일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에서 컴파일을 하면 요렇게 여러 개, 요거는 이너 클래스죠. C 클래스 안에 있는 D 클래스라는 의미입니다. 요 달러 표시는 네, 여기 보시면 C 클래스 안에 D 클래스가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파일이 생성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실행 코드를 배포할 때 한 개의 클래스 파일 또는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로 구성을 해서 실행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고, 이 클래스 파일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는 곳에서는 다 실행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 폴더에 겹쳐서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바 아카이브, 뭐 자르라고 읽기도 하고요, 자바 아카이브 파일 형태로 배포를 해서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실행은 자바 응용 프로그램은 네, 자바 메소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클래스 파일에 하나 이상의 메인 메소드가 있을 수는 없고요. 각 클래스 파일이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실행하는 시작 포인트가 하나의 클래스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클래스 안에서 메인 메소드를 찾아서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키지는 네, 이러한 클래스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자 할 때 패키지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요. 패키지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폴더나 디렉토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를 X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X라는 패키지의 A 클래스, X라는 패키지의 B 클래스, X라는 패키지의 C 클래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우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패키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스레드를 지원을 해서 운영체제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멀티스레딩을 지원을 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나 C++에서는 운영체제 API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지만 얘는 JVM에 있는 멀티스레드를 사용을 한다. 멀티스레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게임에서 총을 쏘는 유닛이 하나 있는데 두 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총을 이렇게 쏘는데 A가 총을 쏘는 동안 B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피하든가 같이 총을 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멀티스레딩을 안 하면 얘가 쏘는 동작을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동안 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얘네들을 각각을 스레드로 만들어서 각각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만들고, 얘는 얘 나름대로 계속 실행을 하고 있고 얘는 얘 나름대로 계속 실행을 해서 얘가 총을 쏘네 나도 총을 쏘야지 하고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멀티스레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리눅스나 운영체제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되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프로그램 안에서 동시에 동작하는 여러 개의 모듈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C나 C++를 배우실 때 가장 힘들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요거 포인터죠.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고 그 다음에 다시 메모리를 반납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셨을 텐데, 자바는 그런 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메모리 할당받아서 쓰면 반환하는 기능이 없어요.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가비지 컬렉션 기능을 가진 가비지 컬렉터 GC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네, 이 GC가 돌아다니면서 이 메모리 안 쓰고 있네? 반환해야지 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메모리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할 때 할당만 받았다가 그냥 안 쓰고 있으면 자동으로 반납이 된다라는 거죠. 최적화 관점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 모든 동적으로 할당받은 메모리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비지는 할당 후에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를 우리는 가비지라고 하고요,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자동으로 이 가비지를 회수하게 된다. 하지만 자바의 단점 중에 하나는 실시간 응용 어플리케이션,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는 조금 부적합할 수 있다. 왜냐면은 언제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돼서 메모리가 반환되고 이런 동작들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 시스템은 좀 부적합한 측면이 있는데, 특히 군사용 시스템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군사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으면
이거를 반드시 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요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바를 쓰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 C를 씁니다. 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은 좀 안전하다. 왜냐면은 자바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고 프로그램이 이 안에서만 동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잘못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우리는 이 개념을 샌드박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모래상자죠.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상자. 네. 그래서 샌드박스 개념이라고 부르고, 이 샌드박스 안에서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그 안에서만 터지고 종료가 된다. 그래서 좀 안전하다. 그리고 메모리도 다른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접근할 수조차 없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터의 개념이 없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도 쉽고, 네, 포인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강력한 라이브러리는 C나 C++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 외에도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 자바 API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99%는 다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소스코드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자바 아카이브 형태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럼 가져다가 여러분들 임포트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API 문서 보고 이렇게 객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메소드들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코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습니다.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JIT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는데요. JIT는 Just in Tim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Just in Time 컴파일링 기법으로 개선을 해서 훨씬 더 자바가 느렸던 요인, 인터프린터 방식으로 바이트 코드를 실행했던 것들을 개선해서 조금 더 빠르게 일종의 히트맵, 캐시 같은 형태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그때그때 번역하는 게 아니라 미리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바로바로 끌어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형태로 제작을 해서 조금 더 실행을 빠르게, CPU가 기계어를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주차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동영상은 실습과 과제에 대한 안내 동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